전쟁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즘 중동 갈등을 에너지와 달러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으로 보는 이제 시각이 있는데, 중동이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원유 거래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페트로달러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달러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충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했다 뭐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분석한 여러 기사 중에 조금 흥미로운 거는 제가 봤었습니다. 네.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위법 판결이 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슈퍼 301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발발한 시점을 잘 보면 그게 위법 판결이 나온 후에 바로 전쟁이 그렇죠. 일어났거든요. 요거를 이제 분석한 기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확실한 건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세였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성능 칩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고 뭐 이러는 거였는데, 사실은 중국이 AI 굴기를 하면서 굉장히 성능 좋은 AI들이 나오고, 또 고성능 칩도 우리가 이제 자체 생산하겠다. 이래서 이제 기술 독립을 하는 것도 자꾸 보이고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관세 보복도 이제 무력화될 위기에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잘 보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싸게 들여오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전쟁을 발발시켜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쪽에 원유 시장을 통제할 수만 있으면 지금처럼 중국이 싼 가격에 원유를 도입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이 시도하는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라든가 어떤 가격을 일부러 낮춰서 해외에 판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사실은 노리고 전쟁을 시작한 거다. 뭔가 뭐 중동의 에너지 질서를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또 미국과 중국의 견제되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그렇죠. 생각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 원래는 거잖아요. 핵무기에 대한 것을 내놨지만 사실은 뭐 4주 내에 끝내겠다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액션을 보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적도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 같고, 4주 내 빠른 시간 안에 끝내겠다 하는 것도 이제 지금 미국하고 중국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협상에 유리한 카드로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있었고,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는 동감하는 편입니다. 네. 중국이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하고 있고, 사실 2024년 5년에만 해도 거의 뭐 달러로 치면 한 1조 달러 가까이 매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해외에 좀 퍼뜨리는, 해외에서 결제 용도로 사용하는 중요한 두 축이 공교롭게도 사실 베네수엘라와 이란 원유 결제할 때 이제 위안화 결제를 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보관이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3월과 1월에 1월에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납치를 해왔고, 3월에는 이란 전쟁을 시작하면서 요게 공교롭게 좀 어그러졌거든요.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그런 전쟁들이 중국까지 견제했다라는 아까 그 분석이 맞다라면 저는 그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은 클라리티 법안 통과되고 나서 한 뭐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 초라든지 올해 말이라든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확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미 원유 결제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확산 속도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요런 어떤 AI 패권 그리고 이제 통화 패권까지 이제 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수님한테 지금 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딥시크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다시피 중국과 미국이 AI는 이미 완전히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면 또 공교롭게 이 통화도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중국은 CBDC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두 진영 다 AI 시대로 갈 건 명확한데,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AI 시대에 조금 차이가 있나요? 저는 이제 그게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한다라고 봐요. 네. 일단은 CBDC는
뭐 코인은 코인이지만 정부 주도의 어떤 안정화된 코인인 거고 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주도의 안정화된 코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회사를 보면 느끼는 거지만 금융의 혁신 자체를 민간이 이끌어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금융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혁신이 민간에서 일어났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 연장선에서 저는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페이팔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기존의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고객을 자기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통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정보를 민간한테 맡기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정부가 틀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주도의 CBDC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제 애매모호한 건 우리나라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이고 중국은 CBDC 이렇게 되는 건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둘 중에 어느 시스템이 조금 더 유리한 시스템일까요? 저는 일단은 조금은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2강이잖아요. 네. 미국과 중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막 붙기 시작하면서 어떤 공급망 생태계가 좀 변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 싼 물건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저렴한 노동력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놨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들을 이제 이렇게 치고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은 그 공급망에 중국이 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또 공급망에 미국이 끼는 걸 싫어하는 나라도 있겠죠. 그래서 공급망은 두 개로 나눠질 거다. 그래서 친중국 성향의 공급망, 그다음에 친미국 성향의 공급망 이렇게 나눠질 거라 보고 있고 네. 저는 지금 분위기라면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 질문은 이제 변호사님이 여쭤본 거는 사실 어떤 게 더 좋냐 중립적인 질문인데 사실 그게 어떤 게 더 좋냐가 중요하지 않고 저는 공급망이 나눠지면 네. 중국 친중국계 공급망에서는 네. 위안화나 이런 좀 미국에서 독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게 될 거고 친미국계 공급망에서는 당연히 미국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을 받을 거고 그게 좀 전 나눠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브릭스라든지 이런 이제 친중국 계열 블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체계가 통화 체계뿐만 아니라 AI랑 같이 갈 수도 있겠네요. 가령 딥시크에서 사용하는 결제 수단은 CBDC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약간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정확히는 CBDC가 채택되는 게 아니고 네. 디지털 위안화를 채택시키려고 디지털 하겠죠. 위안화. 네. 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다른 전쟁이네요, 사실. 그렇죠. 예, 이란은 사실 이렇게 미사일로 싸웠지만 이제는 통화 주권을 놓고서 AI를 이제 곁들인 또 그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봐야 저는 되겠네요. 앞으로 공급망에 대한 어떤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게 우리 이미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칩을 보급 못 받게 하네? 뭘 또 통제하네? 이러니까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걸 느꼈을 것이고 AI도 당연히 그렇게 갈 거고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또 돈이 거래돼야 되니까 거기 맞춰서 어떤 전자화폐, 코인의 어떤 생태계도 저는 나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사실 화폐랑 연결되는 게 금융이거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 선진국이기도 하고 중국은 약간 금융 분야가 좀 뒤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뭐 우리는 사실 이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리적으로는 중국과 가깝게 지내고 또 미국이랑 그동안에 지내온 관계가 있으니까 또 이걸 잘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냐. 약간 중립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도 많은데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쪽에 가까이 붙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선택을 강요받을 거고요. 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분이 이제 한국 지사장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사장을 오래 하셨고 러시아 쪽 출입을 자주 하셨거든요. 이분이 실제 미국 들어가려고 했는데 미국 입국이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러시아의 어떤 출입한 왕액수가 생각보다 뭐 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슈로 작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의 행태는 정말 어려울 거다. 분명히 선택을 강요받을 겁니다. 특히나 이 두 정상들의 성격이 네. 그걸 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트럼프는 바뀔 수도 있잖아요. 시진핑은 안 바뀔 가능성이 높겠지만. 물론. 네. 그런데 뭐 바뀌려면 아직도 기간이 기간도 남았고, 많이 남았고 네, 앞으로 지금 바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죠. 전반적인 뭐 3번 연임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데 뭐 이런 기사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아까 전에 브릭스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브릭스 통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달러 패권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고 오히려 두 가지 시스템으로 딱 나뉘어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이런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예요. 저는 중국이란 나라가 기존의 달러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중국 위안화로 다 돌아가게 할 거야.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옛날보다는 나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낼 거야.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깔려 있을 거고, 그러면 사실은 생태계를 이제 탈미국화 시키면서 그 생태계 안에서 거래되는 걸 달러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또 달러를 쓸 경우에는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거에서 분명히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러시아도 경제 제재를 당하는 판에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러면 여전히 한국은행 CBDC 밀고 있고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굉장히 커지긴 했습니다. 사실 국회라든지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면은 조만간 저희도 이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AI 말씀드리면서 규제의 선명성이 좀 떨어진다. 네. 이 말씀드려 뭘 먼저 할 거냐. 그건 코인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딱 그런 거예요. 지난 정부 때는 CBDC를 밀었죠. 그래서 한강 프로젝트를 실제로 했었고 네. 그때까지는 별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 당국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은 기본적으로 혁신하는 거, 틀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 나오기까지도 시간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금융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영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BDC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 네.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공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전면에 나섰죠. 제가 보는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싫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공약이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CBDC의 옷을 입은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뭐 은행으로 은행으로 한정시킨다든가 컨소시엄을 만들어도 은행이 51% 해야 된다든가 뭐 벌써 이쪽에는 어떤 은행이 선정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어떤 코인을 이용해서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금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안정화시켜야 된다. 마지못해 가지만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욕구가 더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정책에는 찬성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뭔가 어떤 정책을? 그러니까 안정화시키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냐면 지금 이번 정부는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고 싶은 것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취업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창업 생태계가 막 잘 됐으면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창업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페이팔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가 흡수하듯이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걸 자꾸 울타리, 가드레일 안에 가둬놓으려고 그러면 저희는 항상 미국에 있는 사업 모델을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세계화가 된 다음에 뒤따라가는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 먹을 거는 그들이 다 먹고 그렇죠. 우리는 그냥 돈만 퍼주는 약간 그런 그런 모습이겠죠. 그게 제가 요새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몰트북 사례를 정말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몰트북이라고 하는 게 언론에 나온 건 AI들이 인공지능들이 하는 SNS다라고 네. 해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약간 코인 얘기는 아니지만 뭐 몰트북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어떤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로 분명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비서를 한 명만 두는 건 아니잖아요. 비서를 여러 명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몰트북을 만든 회사에서는 비서가 여러 명이면, AI 비서가 여러 명이면 얘네들은 서로 협업을 할까? 얘네들은 어떤 일들을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대기업 비서실에 가도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가 여러 명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역할 분담해서 어떤 걸 하고 그 결과를 합쳐서 궁극의 목표를 달성한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만 가입해서 글을 쓸 수 있는 몰트북이라고 하는 SNS를 만듭니다. 했더니 네. 인간이 상상도 못한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있더라. 이게 이제 처음에 이슈가 됐었고. 와, 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근데 이걸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보안 문제가 생겼고.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도 유출되고 이게 보안에 아주 심각한 허점을 노출시키더라. 이랬거든요. 아, AI들끼리 어쨌든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사생활 주인의 키도 막 갖고 오고 비밀번호 같은 거 막 공개하고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이 몰트북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탁 나는 순간 바로 대표는 구속되고요. 셧다운 되겠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와서 다 조사 들어갈 거고요. 네. 사업은 당연히 못할 거고 회사는 망할 겁니다. 그런데 몰트북이 그랬냐 말이죠. 아유, 저희가 이거 수정해서 더 안정화된 서비스 하게요. 이러면서 자꾸 사업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말이죠. 저는 기업들한테 가드레일을 좀 풀어주고 혁신을 맡긴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해보고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 고칠게요. 또 우리가 여기서 생긴 것들은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면 보상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AI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 게 조금 이제 답답한 거죠. 세상은 진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의 옷을 입은 CBDC라던가 혹은 그 반대의 모습을 한 모습을 이제 저희는 안정성을 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경제력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저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인터넷 전문은행에 가서 제가 회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이제 정부 자문하고 이제 교수 생활을 오래 하니까 약간 이제 틀 안에 제가 이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제 어떤 고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또 옛날에 뭐 사고도 있었으니까 좀 어떤 영역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은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정부 자문 많이 하니까 네. 그 부분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대표님이 막 웃으시면서 교수님,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요. 이거저거 갖고 놀다 보니까 사업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사업 아이디어가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노는 과정에서 어떤 게 기가 막히게 튀어나오는 거고 거기에 갑자기 달려들어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게 인터넷 사업의 아주 독특한 어떤 구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를 만들어달라, 샌드박스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샌드박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놀아봐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는 말은 샌드박스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울타리가 쳐져 있는 샌드박스. 이게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미국은 이제 보험으로 많이 하잖아요. 일단 보험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돌려볼 수 있다. 리스크를 보험에서 테이킹 해주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아주 잘 짜여진 구체적으로 짜여진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쵸. 아무도 또 손을 안 대는 예,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금융이 아무래도 그 뭐랄까 이런 좀 신뢰 이런 이미지가 중요한 또 산업이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는 또 이제 강력하게 좀 제어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게 접근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좀 해주셨습니다. 그게 실제로 은행권이나 이런 데 뭐 스테이블 코인 강연 같은 거 의뢰를 하시잖아요. 그게 네. 플랫폼 기업에서 제가 강연할 때하고 기존 금융에서 강연할 때가 좀 달라요. 네. 기존 금융 기관에 가서 강연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질문은 제가 하는 업무가 이 업무인데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직장 내 역할이 없어질까를 그렇죠. 두려워하시는 네. 건가요? 그런데 플랫폼 기업들은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세요. 거기는 플랫폼을 만들면 사람이 일단 많이 모이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걸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을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테두리 안에 넣어서 처음부터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가면 어떤 원화의 디지털화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스테이블 코인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나오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하는 건 외국에서 나온 걸 답습하는 수준에 머무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AI가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체감이 좀 덜 되는 게 사실 이제 AI는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 온통 AI고 스테이블 코인 약간 이제 후순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얼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그 체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더. 그거를 아마 한번 교수님께서 비교해서 AI의 중요도가 이 정도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교수님 생각에 그래도 이 정도는 중요하다. 이건 비유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거는 출발점 자체가 약간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저건 초기니까 좀 그런 게 있지만 네. 우리는 AI 엔진 자체를 독립시키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하는 것이 독자 AI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까? 성능 좋은 AI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까? 이런데 지금 정부 관심은 쏠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AI 모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돼 있지만 초창기에 어떤 얘기도 나왔었냐면 실제 업체에 계신 분이 네. 이분은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막 초창기 회의할 때는 독자 AI 모델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실리콘밸리에서 AI 모델을 개발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AI를 이용해서 응용 서비스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굉장히 큰 투자 금액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의외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이런 건 응용 서비스 모델에서 나오는 거지 네. AI 엔진 자체를 만드는 데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물론 관심사가 소버린 AI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독자 AI 모델을 만드는데 지금 모든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저는 그 AI 모델이 어떤 거든 간에 아주 기가 막힌 비즈니스 모델,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쪽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성능 좋은 KAI 모델을 언제까지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도 중요한데 저는 AI 응용 서비스 기업 중에 유니콘을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유니콘을 몇 개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런 공약들도 조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통하는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AI든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든.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 체감하려면 네. 그건 응용 서비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AI 관련한 대담 프로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AI 정책에 관여하시는 중요한 분들이 다 오셨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사회자였기 때문에 제 질문이 뭐였었냐 하면 우리가 AI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게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 2기를 출범하면서 위원장은 AI를 전공하시는 서울대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컨트롤 타워입니다. AI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AI 강군 육성,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외국은 저만큼 앞서갔는데 우리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네. 대통령께서도 얘기했는데 이 흐름을 놓쳤을까요? 진행이 안 됐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때 네.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AI를 얘기는 했지만 체감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감을 한 시기가 챗 GPT가 오픈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책 입안자들만 AI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교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AI 위력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이 바뀐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정책을 내니까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도 야 이거 움직여야 되겠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AI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와서 즉 B2C 모델이 나와서 어떤 걸 해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AI 엔진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응용 서비스 유니콘 기업이 다수가 나와야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연동,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동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강국 되려면 사실은 B2C 서비스가 나와야만 하고 그러려면 더 많은 샌드박스 서비스가 또 풀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거는 기존의 신용카드로 안 되고 기존의 계좌이체로 안 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체감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뭐 언젠가 이제 AI 응용 서비스가 늘어나고 또 스테이블 코인을 저희들이 뭐 일반 투자자들도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직접 써볼 수 있는 게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영향력도 함께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하면 이제 기축통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이제 그 기축통화를 하면서 질문이 이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질문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건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라는 뜻은 달러를 대체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크립토 산업, 크립토 생태계는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진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초기 투자금이 비트코인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인 크립토 생태계에서 메이저 업체들은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커져서 크립토 생태계가 커지면 그 안에서 초기 투자 자금으로 들어가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의 영향력도 전 세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뭐 저희 사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30분 동안 신나게 했는데 투자자들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방송을.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뭔가 디지털 자산 중에 조금 더 이 AI 시대에 좀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것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사실은 그런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질문이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갖고 있고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투자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까는 이유는 제가 뭐 투자에 도움되는 얘기는 못 드리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 저희는 그 인사이트면 충분합니다. 네, 참고만 하겠습니다, 교수님. 당연히 비트코인은 워낙 대장주니까 그런 것이고, 네. 이더리움 당연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의 다양한 응용 어떤 분야를 만들려면 우리가 소위 플랫폼 코인이라고 불리는 네. 이더리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 솔라나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네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원화로 연동되는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그 안정성을 점검받은 건 역시 이더리움 정도죠. 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여러 번의 큰 업데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큰 업데이트를 무리 없이 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네. 의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도 이더리움은 그걸 성공시킨 거예요. 그 얘기는 기술적으로도 안정됐지만 커뮤니티 자체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정성이 1순위인 스테이블 코인에서 역시 이제 혜택을 받는 건 이더리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존하는 디지털 자산 중에는. 그렇죠. 네. 네. 네, 김승주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